우리가 어떤 지질학적으로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화산들을 봤을 때, 이 화산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분화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굉장히 큰 재해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화산들이 있고요. 이 화산은 활동 안 한 지가 매우 오래됐지만 이 화산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분류하는 그런 화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백두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백두산이 그 100년 주기설 이야기가 나오고 그 100년마다 그런 대재앙이 반복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이 분화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 지질과 화산을 주로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얼마나 되신 걸까요? 연구하신 지? 연구는 뭐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지질학과에 가서 쭉 해왔으니까 그 시간까지 다 치면 한 20년 넘은 것 같고. 그럼 그때도 계셨겠네.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도 네. 연구하실 때였던 거네요. 예, 대학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심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때 진해 쪽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네. 해군장교였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 위험하다, 이사 가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진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지진이랑 화산이랑 동시에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둘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하고 이렇게 화산 활동이 많은 곳이 어떤 거의 정확하게 겹친다고 보면 되거든요. 태평양 불해골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네네네. 겁니다. 이렇게 태평양을 빙 둘러가지고 우리 그 일본하고 중아시아 쪽하고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뭐 캄차카 지나서 미국까지 해서 그리고 아래로는 남반구 쪽으로는 뉴질랜드 이쪽으로 다 이렇게 그 태평양 불해골이 그것을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산이 떠오르잖아요. 조산대라고 하면은 이제 만들 조자에다가 산이에요. 산이 만들어지는 곳. 산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곳이 뭐냐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곳이 지구상에 가장 유명한 곳이 히말라야잖아요. 인도판하고 저기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가 구겨지면서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산이 만들어지는 곳이 태평양을 빙 둘러서 있다는 뜻이 바로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말입니다. 왜 거기서 이제 산이 만들어지느냐면 결국은 하나의 판과 다른 판이 충돌할 때 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지구 위에 있는 이 판들은 그 대륙 이동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고 이렇게 판들은 이렇게 계속 그 지구 표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우리 무리를 떠다니는 뗏목처럼 이렇게 판들이 떠다녀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판이 찢어지고 분리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찢어진 판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는 곳인데 이 태평양을 삥 둘러가지고 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서 다른 하나의 판이 또 다른 하나의 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이 만들어져요. 이제 섭입이 되는 곳, 이걸 이제 해구라고 하거든요. 해구. 일본 쪽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난카이 해곡이라든지 올해도 지진이 났었죠. 일본 아오모리, 산리쿠 이런 지역에 또 보면 다 해구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 해구에서는 계속 뭐 하나의 판이 다른 판과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지진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을 이걸 섭입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섭입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판이 물을 가지고 가서 다른 땅덩어리 아래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태평양 판이 일본 아래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면 이 일정 깊이에 도달하면 그 섭입한 태평양 판에서부터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판도 미끄러지고 지진도 나게 하고 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암석이 녹지 않은 상태인데 그 암석을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그냥 물만 더해져도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다가 물질이 혼자 있느냐, 이 물질이 물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이 남과 동시에 그 들어간 물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태평양 주변을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한 곳이 이제 겹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구의 물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우리 지구에 물이 가장 많은 곳을 우리는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 물이 가장 많은 곳은 지구 내부의 맨틀에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론이 있어요. 원래 초기 원시 지구는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거든요. 네. 예, 완전히 그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근데 이게 천천히 식으면서 지금의 지각이 만들어지고 단단한 암석들이 태어난 건데 그때 당시는 지구 표면에 바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에 있었냐? 그게 어디에 있었냐? 딱 물어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원래는 이 암석과 결합된 형태로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물이 그냥 물 자체로 H2O인 채로 암석과 결합할 수는 없거든요. 뭐가 돼야 되면 OH-라고 하는 이 수산화기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암석과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OH기 형태로 지구 내부의 암석과 결합이 돼서 물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물의 양이 지금 표면에 있는 바닷물의 양보다도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땅속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바로 그 충돌대에서 섭입작용이라고 치면 이 물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화산활동이에요. 배출 활동이네요, 일종의. 우리 일본의 유명 화산에 가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네. 그게 네. 다 수증기예요. 거의 99% 수증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룡이 많았다가 우리가 멸종했던 게 운석으로 해서 화산 폭발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덮였다 이랬잖아요. 네. 그럼 그때 엄청난 물이 나오게 된 거네요. 그때. 엄청난 물이 나오고 물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뭐 황 성분도 많이 나오긴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뭐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육지에 비가 내리면 강물 따라 다시 바다로 가듯이 이 해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간 물이 다시 마그마가 돼가지고 화산을 통해서 지구 표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에서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럼 이 순환이 큰 주기, 대주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일부의 인류가 딱 지금 탄생하고 맞습니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 예, 그렇죠. 잠깐 살게 하는데 여기서 뭐 하나 잘못되면 공룡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많은 멸종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주로 지질학적 그 현상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멸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들이 탄생하는 것도 지질학적인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룡이 처음 출현했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중생대라고 부르는데 공룡이 있기 전에는 이 공룡이라는 게 거대 파충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충류가 나타나기 전에는 양서류의 세상이었거든요. 양서류하고 파충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서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물 근처에 사는 게 생각나고 파충류는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양서류하고 파충류를 나누는 근본 기준이 이 알에 있어요. 알에 양막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양막이라는 게 있으면 알이 내부에 있는 물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달걀 보면은 달걀 안에 물이 안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개구리알 같은 거 육지에다 올려놓으면 다 말라버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는 이 양서류가 존재할 때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물이 많은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대륙들이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대륙이 하나가 되냐면 이제 공룡들이 출현했던 중생대 때 대륙이 한 덩어리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생대가 돼서야.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막 짜잘하게 나눠져 있을 때는 어디든 가든 주변에 바다가 있는데 큰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면 대륙 한가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한가운데, 그 북미 대륙 한가운데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환경에 생물이 살아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알에다가 물을 안 잃어버리는 껍데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다 생명들의 어떤 탄생과 멸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지질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화산 폭발로 뭐 망한 국가라든가 역사적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매우 유명한 그 폼페이, 이태리에 가 보시면 이제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폼페이가 로마 어떤 그 역사서에는 역사 기록에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적이 발굴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걸 하다가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유적이 나오고 그걸 걷어내니까 계속 나오고 그냥 아예 나중에는 도시 하나가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네. 사실 지금 폼페이를 방문해 보시면은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거든요. 와. 도시 하나가 통째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오. 그 시체 위에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위에서 살았고 폼페이라는 것이 기록에만 남아있는 도시인데 어디로 갔지? 정말 아틀란티스처럼 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었는데 폼페이를 덮고 있던 물질이 다 화산재였어요. 바로 옆에 베수비우스 화산이라고 있는데 네.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서기 79년도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 폭발을 한 화산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화쇄류라고 부르거든요. 화쇄류.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하늘로도 올라가지만 이게 아주 뜨거운 상태의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뒤섞인 700, 800도 정도 되거든요. 와. 예, 이게 거의 한 시속 400km 정도 속도로 화산 사면을 타고 내려와요. 우와. 그 현상이 이제 서기 79년도 폼페이 바로 옆에 있는 베수비우스 산에서 발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이렇게 덮쳐오는 화쇄류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파묻혔어요. 파묻히고 그 화쇄류의 온도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안에 있던 사람 그리고 동물들 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한 400도 500도가 되면 탄화된다라고 하죠. 수분도 확 날아가 버리고 어떤 유기물들은 순식간에 수치되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도시는 멀쩡하게 있는데 생명의 흔적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화산재를 이렇게 파내다 보니까 화산재 안에 도시가 있고 그 화산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쌓여있는 화산재가.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섞은 물을 부어보니까 그 모습이 사람이 딱 나오고 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거. 껴안고 쓰러져 네. 있는 사람 시신 네. 모양이 나오고 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화산재가 덮쳐서 거기 묻히면서 그냥 그대로 다 사망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그 일대 문명이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폼페이의 사례이고 올해 그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팀이 그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화산, 큐슈 남쪽 바다에 있는 네. 화산입니다. 이 화산 아래에 지금 마그마가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지금 존재하고 그게 이제 분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이 키카이 칼데라가 마지막으로 분출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7,300년 전이거든요. 우와. 그 키카이 칼데라가 터졌을 때 이제 만들어진 화산재가 빨간 색깔을 띄어요. 그게 큐슈 전역에 다 쌓여 있는데 그 화산재를 그래서 키카이 아카호야 화산재 이렇게 불러요. 아카가 빨간색, 호야가 화산재란 뜻인데 이게 이제 이 빨간색 화산재가 있는데 그 화산재의 바로 아래서 일본 그 조몬이라고 하는 토기 문명이 유적이 남아요. 그리고 되게 좀 특이한 것은 아카호야 화산재가 있고 그 밑에 일본의 이제 고대 문명 유적이 있고 이 화산재 위로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살던 유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화산재를 기준으로 이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요. 우와. 토기 제작 양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 그 학계에서는 7,300년 전 이 분화 때문에 일본의 규슈 지역의 어떤 특정 문명 집단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명이 자리 이런 학설도 있었고 뭐 지금도 논쟁 중이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화산재해가 얼마나 그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 아카오야 화산재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 지역까지도 다 낙하 범위에 화산재 낙하 범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거도 있고 뭐 지금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백두산에서 서기 946년도에 발생했던 천년 대분화라고 하는 그 분화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했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발해 멸망 연도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정교한 기법으로 그 화산의 분화 연대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발해 멸망이 백두산 폭발보다 조금 먼저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또 그건 아니라고 또 알려진 바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기온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사 문명이었을 텐데 작황이 확 나빠지면서 막 아사자도 나오고 막 그렇죠. 전쟁도 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에 아주 그 좋은 예가 1815년도 인도네시아의 그
탐보라라고 그게 하는 제일 컸던 거죠. 아마도 그 역사 예. 화산 분화 중에서는 가장 그렇죠. 네. 컸을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탐보라 화산 분화가 이제 화산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VEI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지진은 이제 magnitude M을 쓰잖아요. 그 지진은 크기를 이야기할 때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 방출된 에너지 양을 가지고 그 지진의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화산 같은 경우는 분화할 때 한 번에 방출된 마그마의 부피를 가지고 이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1이 올라갈 때마다 양이 10배씩 증가를 하는데 백두산 천년대분화 같은 경우에 그 VEI 규모로 7 정도의 분화가 발생을 했는데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폼페이를 멸망시킨 분화 규모를 5로 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분화의 100배의 마그마가 백두산 천년대분화 때 한 번에 분출을 했었던 거고, 탐보라는 백두산보다 한 1.5배 더 이상 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북반구 대기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화산재가 방출이 됩니다. 이게 탐보라 정도의 화산 분화, 규모 7 정도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화산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그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분출할 때 그 화산 가스와 화산재가 뒤섞인 분연주, 화산이 터질 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 원자폭탄처럼 올라가는 그런 기둥을 분연주라고 하는데 그 분연주의 온도가 거의 1000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운 화산재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기구처럼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부력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뭐 올라가느냐는 그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뜨거운 화산 분연주의 온도.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공기가 희박해지는 어떤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고도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거기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산학에서 우산구름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름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탐보라 분화 같은 경우에는 분연주로부터 올라가서 우산구름이 만들어졌던 곳이 이제 성층권 지역입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성층권에는 이제 굉장히 일정하게 우리 그 보면 계절풍이라 그래서 여름철에는 뭐 남동풍, 태평양 고기압 이 바람 방향이 바뀌는데 성층권에는 항상 그 일정하게 편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화산재가 북반구 전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네. 그때 북반구 성층권역으로 확산된 화산재가 거의 3년간을 머물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해가 막 엄청나게 차단될 건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없는 3년이 거의 지속이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작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난리 나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그 대기근이 발생했고, 조선 19세기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 탐보라 화산재의 영향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 듣고 보니까 이게 화산 활동이라는 게 물의 섭입과 물의 분출의 순환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화산은 계속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실제로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화산이 몇 개나 될까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일본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뭐 분화 위험성이 있는 화산들이 수십 개가 될 것이고, 사실 뭐 제대로 파악 안 된 것들 너무 많죠. 화산이 조금 애매한 것이 뭐냐면 분화 위험성에 대해서 논할 때 어느 정도가 돼야 분화 위험성이 크다 뭐 이렇게 느껴지세요? 이번에 마닐라 거기처럼 네. 간은 좀 뜨겁고 네네. 뭔가 좀 약간 온천 같은 게 막 느껴지고 이러면은 이거 뭐야 왜 뜨겁지? 이러면 좀 위험성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재난 영화 보면은 네네. 막 이제 마그마 흘러나오고 화산재 막 어. 흩날리고 그 정도 하면 위험하다. 결국은 우리가 뭐 이 화산은 분화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뭔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가 이 화산이 분출할 때 얼마나 큰 폭발을 할 것인가. 폭발을 하더라도 그냥 일본의 사쿠라지마라고 화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뉴스에 거의 1년에 자주 나올 때는 한 달에도 2-3번씩 또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출해서 화산재가 뭐 5km 상공까지
올라갔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는데 사쿠라지마 화산은 제가 가고시마에 그 화산학회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는 하루에도 2번씩 분출하는 그래요? 그런 화산이고요. 그 가고시마 그 도시의 사쿠라지마 근처에 가보면 그 자동차 보닛 위에 화산재가 쌓여서 이렇게 쓱 하면은 진짜요? 묻어나고 무채통에 막 쓱 하면 묻어나고 그렇거든요. 예, 정말 그렇게 자주 화산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화산 분화가 임박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 화산이 얼마나 큰 규모로 분출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분출하는 화산은 그 규모 1에서 2가 안 되는 분출들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꼴로 거의 분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산들은 아주 자주 분출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화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럼 1에서 2 정도면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는 게 약간 두두두두 약간 이런 게 느껴지나요? 보면은 사쿠라지마 뭐 검색을 하면 화산재가 하늘로 훅 올라가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데 그냥 사람들 그냥 보면서 박수치고 있거든요. 25년 말이었던가요? 이태리 에트나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겨울에 거기 옆에서 스키 타잖아요. 우와.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아이슬란드 같은 데 보면은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데 옆에 네. 기념사진 찍으러 네. 사람들 가고 거기 드론 날리고 막 이러면서 막 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화산이 진짜 뭐 어디가 위험하다 라고 볼 수 있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쿠라지마나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아이슬란드 그런 마그마 흘러나온 그런 곳들은 항상 그냥 그런 규모로만 하는 화산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분출할 위험은 없는. 우리가 어떤 지질학적으로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화산들을 봤을 때 이 화산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분화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굉장히 큰 재해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화산들이 있고요. 이 화산은 활동 안 한 지가 매우 오래됐지만 이 화산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분류하는 그런 화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백두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백두산이 그 100년 주기설 이야기가 나오고 그 100년마다 그런 대재앙이 반복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이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이 분화는 굉장히 소규모의 분화고 이렇게 큰 규모의 분화는 사실 이제 백두산의 과거 분화사를 쭉 구성을 해보면 수천에서 수만 년 전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래에 역사시대에 큰 분화를 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화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분화가 예측이 되지만 어때요? 그 굉장히 화산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다거나 2014년도에 일본의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분출했어요. 그때 당시에 폭발 규모가 VEI 0에 수렴해요. 마그마 분출한 마그마량이 굉장히 적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발표됐던 사망자 수가 50 몇 명이었고 지금 훨씬 더 많은 한 80명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화산 경보 체계도 잘 돼 있고 그 분화 예측도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그냥 산에서 일반인들이 등산하다가 그렇게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뉴질랜드의 화이트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뉴질랜드가 굉장한 화산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관광객들이 그 섬에 방문했다가 그냥 폭발을 하면서 사망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많이 찾고 그런 곳인데는 분화 규모가 아주 작더라도 굉장히 큰 희생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같은 화산이 그래서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울릉도 같은 곳은 지금 활화산입니다. 지금 시추를 해서 그 지열을 재보면 1k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96도 정도가 증가를 해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백두산이 한 97도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한반도 육상에서 한 40도 좀 넘어가면 온천 개발이 될 정도입니다. 그 안에 뜨거운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분화 기록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좀 이루어지고 최근 분화 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요. 울릉도 나리분지라고 들어보셨죠? 화산 꼭대기에 보면 훅 들어간 분화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백두산으로 치면 천지가 됩니다. 백두산 천지는 물이 있죠. 근데 울릉도 나리분지에는 사람이 삽니다. 물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아주 소규모의 분화만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위험한 화산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지리적 근접성부터 해서 그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화산 간 폭발의 규모, 빈도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돼요. 일본 쪽도 리스크 있고 한국도 리스크 뭐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쪽은 그러면은 좀 많이 위험한 상태다 아니다 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축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걸 공개를 합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발언 내용까지도 다 공개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제 가장 지금까지 굉장히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왔던 건 후지산이에요. 후지산이 분화할 시 이재민이 2,700만 명까지 생길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후지산 분화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냐면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약간 300여 년 전이거든요. 1707년도에 분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후지산이 터지기 49일 전에 난카이 해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난카이 대지진. 작년도에 난카이 대지진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 난카이 해곡에서 후지산 터지기 49일 전에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아까 그 지진은 화산 활동과 관련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이것을 지진이 촉발한 화산 분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의 그 드라마 영화 그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진이 확 나면서 후지산이 동시에 터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정부는 그래가지고 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후지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고 일본 정부 올해도 새로 고쳐서 이야기하기를 30년 내 난카이 해곡 지진이 날 확률이 80에서 90%가 된다. 그러니까 30년 내에 거의 무조건 날 수 있다. 규모 9 정도의 지진. 그러면 규모 9의 지진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지금 후지산 아래의 마그마방의 규모를 보니까 약 1큐빅킬로미터 정도의 마그마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후지산의 1707년 분화가 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악의 최악을 가정해야만 그게 성립이 되긴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은 그 후지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올해 4월 달에 이 일본의 고베대학교 연구팀이 규슈 지역 아래에 있는 이제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이 칼데라를 지진계를 깔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하부의 마그마 양이 아까 후지산 1큐빅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0큐빅킬로미터. 그러니까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큐빗이 어느 정도? 큐빅이 이제 세제곱킬로미터,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그마의 부피. 1세제곱킬로미터면 가로 세로 높이 1km의 주사위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만 해도. 되는 거고 100이 되려면은 백두산 천년 대분화 때 100세제곱킬로미터가 분출한 거거든요. 그게 되려면은 가로 세로 높이 한 5km 정도의 주사위가 되면 돼요. 근데 이제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는 220세제곱킬로미터니까 그 마그마의 절반이 만약에 분출을 하면은 백두산 천년 대분화 같은 게 한 번 재현될 수 있는 양인 거죠. 저희 경제 채널인데 모셨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좀 바뀐 게 뭐냐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대만이 좀 이제 우려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좀 이쪽에 대해서 일본 쪽도 다시 부활을 시키려는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도체 설비라든가 공장들이 쫙쫙 들어가는데 거기가 진동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 다르게 일본 같은 데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졌을 때 이런 어떤 지진, 뭐 진도 9짜리 뭐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지 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일단 뭐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고 나서 일본의 막 모든 그 산업들이 거의 스탑되지 않았었던가요. 그죠? 지금 난카이 해곡은 알고 계실 거고 만약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최대 29만 명까지 사망자를 예측을 하거든요. 20만 명 정도는 쓰나미로 사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부 지역에 보면 원전도 있고 산업단지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위험한 건데 또 그렇다면 그러면 동북 혼슈 쪽은 안전하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서 일본의 그 동북 혼슈의 중간 지역은 사실은 사람 못 살잖아요. 거의. 그렇게 돼버린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상청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 후발 지진 경계령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도 12월 달
아오모리라고 있습니다. 홋카이도하고 혼슈 사이에 있는 혼슈 끝자락이죠. 그 아오모리라는 지역에서 규모 7.6짜리 지진이 12월 8일인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진이 올 수 있으니 뭐 좀 주의하고 뭐 아직 안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시나리오인데, 일본 기상청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기상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별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어뿐만 아니고 영어를 포함해서 한국말도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언어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큰 초거대 지진이 아마 따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규모 9급의 지진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 같은 지질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그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가장 큰 진동을 만들어냈던 지진을 본진이라 부르고 네. 그 앞에 작은 지진, 뭐 이후에 그렇죠. 작은 지진, 그렇죠. 전진, 여진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이제 이 모든 이벤트가 다 끝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아 얘가 본진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오기도 전에 얘가 전진이고 본진이 더 큰 게 따라올 거야 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일주일 내로 올 확률 높으니까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네.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만들어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2월에 일본이 그렇게 했었고 올해는 4월 20일에 산리쿠 지진이라고 또 지진이 났어요. 네. 그때도 똑같이 경계령을 또 후발 지진 경계를 또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근거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1600년대에 그 홋카이도의 동북 쪽에 보면은 이투루프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이제 났었는데 규모 7짜리 지진이 나고 18시간 이후에 8.5 지진이 났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9.0 지진이 나기 3일 전에 7.3의 지진이 있었다. 이걸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이런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곳을 뭐 이제 아오모리 산리쿠, 치시마 해구, 일본 치시마 해구 지진에 대하여 해가지고 아예 특별 링크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최대 사망자 20만 명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동일본 대지진 때 7점대 지진 나고 9가 났다. 요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두 개 사례를 놓고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얼마나 근거가 빈약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근거들이 쫙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후발 지진 경계가 내려지는 이 곳에서 400년 전에 규모 9의 지진이 났어요. 그럼 400년 전에 지진이 났으면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400년 동안 지진 안 난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도 역시 올해 홋카이도 대하고 도호쿠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학술지에다가 지난 400년간 누적된 에너지 양이 400년 전 지진을 만들고도 남을 양이다. 사이클이 왔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400년이 지나니까는 안전하다가 아니고요. 이게 마치 어떤 시한폭탄이 다 시간이 된 것처럼 네. 이렇게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지진에 민감하고 지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화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지진이 됐든 화산이 됐든 고유의 활성 주기가 있고 그 주기가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지금 얘는 다시 그 다음 주기에 돌아왔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지금 보면 남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북부도 그렇고 지금 뭐 어디 하나 지금 사실은 일본 정부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투자 유치가 될까요? 뭐 홋카이도라든지 아오모리 쪽에 뭐 누가 그 공장 짓겠다는 사람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제일 무서운 게 이제 30년 만에 금리 인상이 오면서 네, 금리도 나는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국가가 이제 그러면 내각 전체에서 야, 금리 인상 해본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금리 인상부터 어떻게 눌러야 되지? 막 누르다가 이제 난리 날 거라는 게 지금 저희 경제 쪽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진짜 근데 진짜 이거는 400년 만에 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좀 그런 대응 체계는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서두에 써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고 그 해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어떤 교훈으로 한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네.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지진 피해 규모 상정은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 최대 피해 상황을 상정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만들고도 2024년도 1월 1일에 일본의 서쪽 해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노토반도라고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7.6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걸 정말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다시 503명의 사망자가 나와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일본이 이제 난카이 해곡의 대지진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29만 명 사망 가는 그게 이제 막 작년도부터 그렇게 나오고 막 후발 지진 오지도 않은 후발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바뀐 거죠 일본의 경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하면 어떤 피해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까지도 갈 정도 피해인 거. 지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본 정부가 이걸 단순히 욕먹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진이 나는 시점을 한겨울 밤에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쓰나미 경보를 듣더라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해요. 단순히 어떤 지진이 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상황까지 가정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 그 내각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런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맞춰서 방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기존에는 20만 명이 사망해야 할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피 시설도 다 마련해 놓고 동사자를 위한 어떤 보급품 같은 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20만 명 사망자가 3만 정도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안심하라. 약간 이런 방법을 택해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리먼 터졌을 때 네. 나머지 투자은행들, 대형은행들은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리스크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위기관리 아예 매뉴얼 없었던 거예요. 골드만삭스만 똑같이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최악이라 가정을 해두고 우리 손실 조금이나 나는 거 다 반영해봐 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봤더니 이상하네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현금화 해봐, 팔아봐 이래가지고 요런 대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다 쓸려 나갈 때 골드만삭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딴 데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골드만삭스만 도와줬어요, 딱. 그때 위기 때.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가 더 커졌죠. 그것처럼 이 주식 투자에서도 지금 저는 오히려 여기를 듣고 나서 투자자들이 에이 설마 뭐 증시 맨날 오르는데 떨어질 날이 있겠어? 에이, 없어라고 하면서 리스크 관리 하나도 안 해놨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언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은 그런 거 올 때가 있으니까 그 대비를 우리가 잘 해놔야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쵸. 네, 정말 많은 교훈을 좀 얻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좀 들으면서 이게 현실과도 또 연결되는 얘기긴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이런 그런 자연 현상들이 정말 투자에서도 많이 좀 배워야 될 포인트들이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